갈래적인 접근을 해야 돼. 세 줄이지. 무슨 갈래게? 시조. 시조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나도 시조죠. 세 줄이니까. 다는 지금 중장이 엄청 길어진 거 보여? 우리가 이런 시조를 무슨 시조라고 하지? 네 글자.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조에 대한 파트고요. 자, 작가 이름을 봐봐. 작자미상 나와 있는 거 보여? 작자미상이라는 건 이 시조를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계층이? 평민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부터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 시조에 대한 수업을 정말 많이 해서 이미 다 머릿속에 담겨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줄게. 시조 갈게요. 세연아, 시조는 어느 시대 때 나온 갈래지? 선해. 그렇지, 고려말. 시조라는 갈래는 얘들아 우리나라 고려 말쯤에 발생한 시조야. 근데 이 시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시기별로 주제가 뻔해요.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고려 말부터 한번 가볼게. 고려 말 시조는 주제가 무조건 인생 무상, 맥수지탄 으로 가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맥수지탄을 몰라. 그럴 수 있잖아. 자, 고려말 시조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을 담아요, 주제가. 그럼 우리가 고려말 시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500년이라는 말이 무조건 나와요. 혹은 반천년. 이 말 나오면 그냥 너희는 무조건 주제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고민할 것도 없어. 인생무상, 맥수지탄. 자, 맥수지탄이 뭐예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무상감이야. 나라가 잘 나갔던 곳을 들어갔더니 맥주할 때 보리가 엄청 가득한 거지. 사람은 없고. 인생무상이랑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으로 갈게요. 자, 조선 전기에는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세조의 계유정난. 좀 낯선 친구도 있고 익숙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 세조가 뭐게? 계유정난. 그렇지. 자기 조카인 단종을 치고 자기가 왕위를 빼앗은 사건이야. 자, 단종이랑 세조가 무슨 관계냐면 방금 말했지? 삼촌이야. 근데 단종의 아버지가 문종이거든. 근데 문종이 되게 일찍 죽어. 단종이 11살 때 왕위에 올라.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쟤보다는 내가 더 정치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조카인 단종을 유배를 보내버려. 그리고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 그 당시 세조의 이름이 뭐냐면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어디서 들어봤죠? 그쵸? 근데 이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세조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사육신. 생육신이야. 어디서 또 들어본 적은 있죠? 자, 사육신은 죽을 사자를 써요. 그리고 6명의 신하라는 뜻이야.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6명의 신하가 사육신이고 생육신은 죽지는 않았는데 그냥 끝까지 벼슬을 안 해요. 근데 이걸 내가 굳이 왜 설명하냐? 이 시기에 나온 시조는 작가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 사육신이 특히 시조를 많이 남겼거든요. 박팽년, 성삼문, 이계, 유흥부. 요 4명의 이름을 눈여겨보세요. 이 4명의 이름 중에 하나가 시조에 나온다? 무조건 주제는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단종에 대한 지조절개이거나 두 번째, 세조 비판.
둘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자연 친화입니다. 그 우리나라 성종쯤 되면요, 할 일이 없어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정치적인 격변기도 지나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자연으로 놀러 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연 친화 시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맨날 설명하는 거. 여기랑 여기의 스타일이 달라. 자, 지금의 전라도 지방이 호남학파고 지금의 경상도 지역이 영남학파예요. 자, 호남학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송순, 정극인, 정철. 영주어구 친구들은 송순의 상춘곡,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을 다 배웠단 말이야. 배우기는 했지. 언젠가 배웠는데, 자, 호남학파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그냥 놀아. 야, 지금도 그래. 그 약간 조금 케바케긴 하지만 전라도랑 경상도 중에 누가 더 치열한 것 같아? 경상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전라도 하면 약간 이미지가 좀 느리잖아.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한 느낌? 이때도 그랬어. 그래서 호남학파는 자연에서 즐기자, 놀자 이거밖에 없어. 노는 얘기밖에 없어. 근데 영남학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황이나 이이거든요. 근데 또 영주어구도 배웠다고. 이황의 보산시비고 이이의 고산구곡가. 물론 기억은 잘 안 나겠지. 근데 특히 이황은 우리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연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작가잖아. 5,000원짜리에 그려진 사람이 누구야? 5,000원짜리. 지금 갈린 것 같은데? 5,000원이 누구야? 2잖아, 2. 1,000원이 이왕이고. 근데 애들이 왜 그 사람이 지폐에 그려져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 이순신 뭐 올라갈만 하잖아. 근데 야, 2랑 2항은 왜 지폐에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예 모르더라고. 왜 지폐에 올라가 있어? 봐봐.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올라갔을까? 생각 안 해봤지?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 이황이랑 이이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했던 사람이야. 타고난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꾼이야. 그래서 이황이나 이이는 자연에서 공부하자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 우리랑 좀 안 맞지? 이 약간 지금의 지역적 색채랑 연결이 좀 된달까? 알잖아. 경상도, 특히 영주가 교육열이 높은 거. 이때도 그랬어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걸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우리가 생각보다 고전시가에서 이 작가에 대한 지식이 주는 정보가 꽤 많아. 특히 얘네 나왔을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조선 중기로 갈게요. 자, 조선 중기가 되면요, 기녀들이 시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해. 자, 기녀하면은 여자잖아. 지금이랑 다르게 이 당시에 여자들은 신분이 어때? 높아, 낮아? 정말 양반 사대부가가 아닌 이상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쵸? 특히 기녀. 신분이 어때? 완전 천해. 완전 천한데 노는 친구들이 누구야? 양반이에요, 양반.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를 듣고 배운 거야. 근데 한자를 잘 모르니까 뭐를 많이 쓸까? 한글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녀시조는 일단 주제가 무조건 사랑이나 이별밖에 없어요. 무조건. 얘네가 정치를 해, 뭐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랑 이별밖에 없어. 근데 얘네가 주는 의의가 있어요. 일단은 주제를 확대했다는 기여가 있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고, 그리고
작자층을 확대했다라는 의의도 있어. 자, 주제 확대는 왜 나왔냐면 이 기녀시조 이전은 뭐 자연친화, 임금님 사랑해요, 나라 망한 거 한탄. 근데 그게 일반 백성들이 느낄 만한 감정은 아니거든. 근데 사랑 이별을 하게 되면서 주제가 좀 더 넓어진 거지, 시조가. 그리고 작자층 확대. 자, 이 기녀시조를 기점으로 시조에 평민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넘어가서요. 자, 조선 후기 갑니다. 조선 후기는 우리나라에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난 때죠.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실학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해. 자, 배운 친구들은 알지? 실학은 무슨 학문이야? 실용적인 학문이야. 이 실학 이전은 아까 이황이나 이 성리학 얘기했지. 근데 성리학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난 없어. 난 그리고 성리학을 진짜 싫어하는 게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윤사 배우면 너희도 제일 싫어하는 거. 기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본질인 이와 그것을 담는 그릇인 기로 나누어져 있다. 뭐 사단 칠정 논쟁 막 이런 거 있잖아. 모르지? 어려우니까 모르는 거고 우리 생활에 전혀 관련이 없어서 더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왜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배워야 하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실학사상과 연결돼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정약용, 뭘 만들어? 거중기를 만들어. 홍대용,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지배층에 대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기 시작해. 전쟁 2번이나 겪었잖아. 임진왜란, 병자호란. 근데 둘 다 졌다고. 둘 다 지배층의 무능함 때문에 진 거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겪고 나니까 열받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세금을 겁나 많이 가져가면서 나한테 해주는 건 없고. 그럼 뭔지 알지? 그런 이제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평민들이 시조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주제가 정해져. 사랑 이별이거나 지배층에 대한 풍자나 해악이거나 삶의 애환이거나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주제를 잡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자, 평민이 시조를 썼다는 건 이름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평민들 이름 뭐 개똥이, 소똥이 이랬거든. 굳이 양반도 아닌데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민 시조일 때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걸 잘 기억해. 혹시 수능에서 시조처럼 보이는데 작자 미상이다. 그럼 무조건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알았지?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어. 요거 셋 중에 하나로 그냥 때려.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이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다 적을게요. 사설시조가 등장을 해. 왜냐면 사설시조 이전까지가 다 평시조거든? 그러니까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 시조인데 일단 실학사상이 들어온 순간 뭔가를 지키기가 싫어. 우리나라에서 소설이 언제부터 유행했는지 알아? 지금은 소설 재밌잖아? 그치? 되게 많이 창작되고. 근데 양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설 완전 저질 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약간 그런 거죠. 압축적인 형식에 압축적인 내용을 담아야지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소설은 어때? 너무 줄거리잖아. 그러니까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전까지는 소설이 없었어. 그냥 저질 취급받았어. 근데 언제부터 소설이 많이 창작이 되냐면 딱 이때부터. 이때부터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해. 특히 군담 소설. 모의고사 보면 많잖아. 이때부터 나온 거야. 왜? 전쟁에서 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울분을 해소하고 싶어서 쓴 건데 자, 그 소설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얘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 그 마음이 너무 강했던 거지. 내가 굳이
어떤 틀에 내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나는 말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소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내려가 볼게. 그러니까 나다 봐봐. 얘 지금 작자 미상이지. 그치? 그러면 아까 그 세 개 주제 중에 하나일 거야. 얘 봐봐. 임은 아니오고. 이 말 보면은 그 세 개 중에 주제가 뭐겠어요? 사랑 이별이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논밭 가라 막 이런 말 있잖아. 1, 2, 3번 중에 해석을 하자면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 3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3. 자, 그러면 가부터 갈게. 샛별이 지자 종다리가 떴다. 홈이 메고 살임나니 긴수풀 찬이슬에 배잔방이 다 젖는다. 아이야 시절이 좋을손 여기 이렇게 시절이 좋을손 옷이 졌다 관계하랴. 자, 이렇게 끄는 이유가 뭐냐면 시조의 음보 때문에 그래요. 자, 시조는요 한 행에 덩어리가 몇 개야? 4개죠. 사음보예요. 사음보. 그리고 글자 수도 보면 한 음보에 보통 3글자나 4글자 위주예요. 물론 조금 깨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3글자나 4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3, 4조, 4, 4조 음수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만 빼고 지금 세상이 즐거운가 봐. 근데 여기 앞에 시위하고 있더라. 봤어? 무슨 시대예요? 아니, 아까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봤는데 윤석열 욕하던데? 진짜요? 근데 여기서 윤석열 욕하는 건 거의 없지 않아? 그니까요. 그치? 진짜? 저기 횡단보도 보면 지금 현수막 걸려 있던데? 윤석열 퇴임하라? 뭐 이런 거 있던데? 자, 여기 보면은 시조가 딱 3줄이잖아.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눌 수 있어, 얘들아. 그럼 이거 몇 장이야? 3장이지, 3장. 3장. 그리고 한 행을 2개로 나눠볼게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3장 6구라고 하죠. 그리고 글자 수 다 세보면 45자 내외야. 수능 때 이런 거 당연히 알 필요 없지, 그치? 근데 이제 내신 때는 필요해. 그리고 종장 첫음보가 지금 여기거든요. 종장 첫음보 글자 수 몇 개야? 3개죠. 그래서 시조는 종장 첫음보 3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글자로 고정이 됩니다. 보통. 자, 이게 형식이었고요.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접근해볼게. 자, 샛별이 졌어. 별은 언제 뜨죠? 밤에 뜨잖아. 근데 그게 졌다는 건 이제 아침이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샛별 지자는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표현이고 이른 아침이 됐다라는 걸 의미해. 이른 아침. 자, 종다리가 떴대요. 종다리가 뭐냐면 그냥 종달새. 새가 막 떴어. 호미 메고 사립을 나니. 호미를 메고 뭐 하려는 거야? 호미 왜 가져가? 호미? 농사 지으러 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호미 메고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화자가 노동을 위해서 집을 나서는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어. 노동을 위해 집을 나선다. 그럼 벌써 화자의 신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양반이겠어요? 평민이겠죠. 그쵸? 긴 숲을 찬 이슬에 배잔방이가 다 젖는다. 얘들아, 배잔방이 보면 남자용 호바지라고 나와 있어. 왜 젖어? 이슬이 있어서. 이슬이 있어서. 뭐 찬 이런 거 촉각적 이미지죠? 아이야. 자, 이건 진짜 아이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자라고 볼 수가 있고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돈호법이라고 해도 되겠네. 돈호. 누구누구야 하면 돈호지.
시절이 좋을 손 옷이 졌다고 관계하랴. 자, 좋을 손이라는 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좋으니 옷이 졌다 관계하랴. 이거 서리법이네. 그럼 관계 없다. 서리법 보통 반대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배산방이가 이슬 때문에 막 다 젖었어. 우리 같았으면 어때? 그냥 짜증난다고. 근데 이 화자는 야, 시절이 좋으니까 뭐 이거 젖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 뭐 어때? 뭐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화자가 여기 뺏어 적을게요. 이 화자가 자기 환경에 좀 만족감 느끼는 거야. 시절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왜 하냐면 자기가 노동을 하면 시절이 좋으니까 그 노동의 대가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적을게요. 노동의 대가로서 좋은 시절에 대한 기대. 주제는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는 아침나절의 농촌 풍경. 근데 사실 뭐 여기 작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재라는 양반이 노동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냥 지식인의 눈으로 보는 거지, 노동의 현장을. 그러니까 지가 뭐 상상해서 쓰는 말인 거겠죠. 진짜 호미 메고 농사를 지을 일은 없어요, 양반이. 자, 그럼 1번 문제 좀 해결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선지 기억. 촉각적 이미지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디 있었어? 찬이슬, 그치? 청각적 이미지 있나요? 없죠? 그 다음 동질감을 느낀 자연물, 감정이입? 없었지. 명시적으로 설정한 청자, 그게 누구야? 아이야 있었죠, 아이야. 눈에 띄게 청자를 설정했잖아. 아이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도 한번 볼게요. 12는 살인문이죠. 살인문에 개가 직권을 입만 녹여 나가보니. 그러니까 개가 막 짖는 거야.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 저기 누구 왔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그래서 나갔는데 임은 안 오고 명월, 밝은 달이 만정, 가득 찰 만자잖아. 뜰에 가득하다 이런 뜻이야. 뜰에 가득한데 일진추풍에 입지는 소리다. 일진추풍. 한때의 가을바람 이런 뜻이야. 가을바람이 한 무더기로 한 번 슉 분 거야. 그러니까 개가 짖은 이유가 뭐예요? 그 임이 와서가 아니라 이파리 떨어지는 소리에 개가 반응해가지고 월월 짖은 거지. 속은 거지. 그래서 요 추풍에 잎이 지는 소리가 개가 짖은 이유겠네. 근데 이 시조를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착각해서 나갔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게 이 당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착각실상 모티프라고 해. 착각실상. 착각해서 나갔는데 실상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개가 짖는다. 이게 이 화자가 착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미 왔네?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 게 개가 짖은 거고, 개가 짖은 이유 자체는 추풍에 입지는 소리 때문이었던 거지. 개야, 여기 똑같네. 청자가 있고, 도노가 있고, 의인도 되고, 말 건네는 방식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게 왜 의인이야? 개를 막 부르고 있으니까 의인이지. 근데 막 이것도 애들이 질문한다고. 저희 집 강아지를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게 왜 의인인가요? 뭐 이러는데 사실 누군가를 부르는 건 사람한테 부르는 거지 짐승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냥 다만 너희 집 강아지를 친근감을 느끼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부르면 그냥 의인법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헛되이 짖어 날 속일 줄 어째요. 그래서 여기는 걔에 대한 원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속았다. 저 주제는 임의 기환에 대한 기대와 걔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초장이랑 종장까지는 음보가 조금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중장이 너무 길어졌어. 사설시조이고요. 자, 1번 문제 마무리 좀 할게요. 촉각적 이미지 없고요. 청각적 이미지는 있어요. 개 짖는 소리. 감정이입 없고요. 명시적으로 설정한 청자. 마지막에 개야가 있었죠. 여기까지 맞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설시조 볼게요. 논답가라 김매고. 얘들아, 김매다라는 거는 잡초를 뽑는다라는 뜻이야. 지금도 쓰는 말이지. 대장방이 또 나오네. 남자용 호바지를 다 힘쳐서 신들매고 각조 다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바지를 좀 고정하려고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묶었거든. 그러니까 해석 안 해도 돼. 어쨌든 일하려고 바지를 이렇게 묶는 거야. 그리고 신발도 이제 신발끈 다시 한번 쫙 묶고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노동하기 전에 옷의 매무새를 자기가 좀 가다 듣는 거지. 그리고 낫을 갑니다.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낫을 갈고 허리에 차. 도끼를 둘러매고 무림산중으로 간대요. 무림산중이라는 거는 수풀이 우거진 곳이란 뜻이야. 삭정이 마른 섭을 뱉대요. 자, 삭정이라는 거 뭐 각주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죽은 나뭇가지라는 뜻. 죽은 나뭇가지를 막 베어서 지게에 짊어지고 지팡이를 받쳐놓고 샘물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고 곰방대, 담배죠. 담배를 톡톡 털어서 피어물고 콧노래에 졸다가.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콧노래. 얘들아, 우리가 보통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아요. 힘들잖아. 근데 이 화자 어때? 즐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화자가 노동 후에 휴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한가로운 모습을 열거했다. 그리고 그 휴식의 모습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도시락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 사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사설시조의 특징이 딱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정말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데 내가 해석이 하나도 안 돼. 그럼 중장 사실 버려도 돼. 중장은 지금 보는 것처럼 쓸데없는 거에 대한 나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버려도 되죠. 영향가가 없고. 석양이 재를 넘어갈 때, 자, 재는 언덕이야. 그러면 얘도 시간적인 배경이네. 집에 갈 때겠죠, 이거? 저녁 무렵. 어깨를 축히면서 긴 소리 짧은 소리 하며 어이 갈고 하더라. 이제 일 끝나고 야, 우리도 그러잖아. 아, 집에 언제 가냐? 이거예요. 아, 집에 언제 가? 이런 말. 내가 아까 안 쓰고 넘어갔는데 이 나 작품에도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어. 그게 이 명월이야, 명월. 명월이 만정하다. 여기도 시간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가나다 다 시간적 배경 드러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더라 있죠. 이거 체크 좀 하세요. 석양이 재 넘어갈 때 긴 소리 짧은 소리 어이 갈고 하고 끝나면 사실 화자가 곧 이 노동자거든. 근데 하더라라는 건 화자가 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작품의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말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그 타인이 어떤 타인이 야 씨 언제 가냐 라고 하더라 라는 전달 형식이고, 주제는 농촌 일꾼의 분주하고도 한가로운 하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얘들아 이 작품이 내신으로 연계되어서 나온다면 이렇게 생각해봐. 너희가 배웠으니까 하는 얘기. 상춘곡, 면왕정가 이런 작품들 보면 자연이 어떤 공간이냐면 풍류의 공간이야. 단순히 그냥 즐기는 공간이거든? 근데 이 가작품이나 나작품에서의 자연은 어때? 뭐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야?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둘을 비교대조해서 나올 수도 있어, 시험에. 그래서 여기다 참고로 상춘곡 같은 거 적어두고, 관념적이고 뭐 추상적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쓰세요. 상춘곡의 관념적 공간 이 말 왜 썼냐면 양반들은 머리에 자연함의 이미지가 딱 박혀있어. 즐기는 공간 이렇게 박혀있다고. 그게 뭐냐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의 이미지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의 자연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노동의 현장이야. 그러니까 정말 노동을 하는 공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서 체크할 필요가 있고, 너희가 나중에 요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놔. 위백규라는 작가의 농가부장이라는 시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과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이 농가부장은 똑같은 양반이 지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농민의 삶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요게 상춘곡 같은 작품이랑은 또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요 농가부장은 다에 있는 시조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반대.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이거 다 이미 쓴 거라 그냥 답을 바로 말할게.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할 때 사용하는 어미 하더라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작품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직접 관찰한 타인의 행동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표현된다. 즉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어떤 행동을 묘사해서 쓴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샛별지는 자연현상 맞고요.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 제시한 것도 맞고요. 노동이 시작되는 시간도 맞습니다. 다 맞아요. 자, 2번. 명월이 만정하다 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거 맞고요. 잎 짖는 소리도 들릴 만한 고요한 심야의 분위기와 대비하여 개 짖는 소리의 이미지를 보간다. 맞죠? 그러니까 이미 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3번. 석양이 지나간다. 저녁이라는 시간적 배경 제시했고 이 정답이죠. 그 전까지의 동적인 분위기를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한다? 애초에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아. 자, 4번. 이게 좀 헷갈렸을 텐데 얘들아. 이 이슬 있잖아. 여름에는 잘 안 생겨요. 봄같이 건조한 때 이거 안 생겨. 그래서 이슬은 늦여름에서 보통 초가을 사이에 많이 생기는 현상이고, 배잔방이는 주로 여름에 입어요. 꽃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암시적으로 은근히 드러낸다고 본 거고, 추풍낙엽 대놓고 가을 추자를 썼으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내는구나. 이거 맞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특정한 시간대. 네, 가는 아침이고요.
나는 밤이에요. 그런데 다는 점심 이전부터 밥 먹고 나서 황혼, 저녁, 집 가기 직전까지가 다 나오거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다 라는 선지도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힘들죠? 그리고 학교에서 이 개념 학습을 진도로 안 나갈 수도 있어. 건너뛰는 학교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또 연기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5분만 쉴게. 15분에 시작할게. 졸리면 자.